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2084절 석의 가장결 7, 8년간 고국성 화중천지 일병성으로 시작되는 2084절을 해설을 했는데요. 그 구절은 너무 짧아서 더 자세하게 나온 게 이제 해월신사법설 강서가 있습니다. 여기는 총 19절이 나옵니다. 19절이 나오는데 오늘은 45년, 46년, 47년, 48년까지 네 구절을 해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덕금이라는 사람이 한때 상제님께 천하사는 앞으로 어떻게 되오리까 이렇게 여쭤보니까 상제님께서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해 이 12지지를 써주신 거예요. 이렇게 된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김자연이 그걸 해석하는데 난색을 표하죠. 그래서 상제님께서 12간주 위에다가 천간 10개를 가불병정 무기경 신임계를 쓰시고 이 두 줄은 배짜는 바디와 머리를 빗는 빛과 같으니라 이렇게 일러주셨죠. 지금 오늘 이제 여기 보시는 해월신사 법설 강서가 이 19절이 있는데 해월신사께서 해월은 이제 동학의 2대 교주 최시영 선생인데요. 이분이 1884년 충남 공주에서 손병의 동과 함께 21일 기도 수련 중에 하늘님으로부터 이 강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강서라는 게 내릴 강자, 글이 내려왔단 말입니다. 이 하늘에서. 그 글이 뭐냐면 애차라 슬프다 세인지 무지해여 세상 사람들이 무지하다 그래서 안타깝다 그러면서 고장 조수 이 논지 천하의 일을 갖다가 새와 짐승을 논하면서 얘기하겠다 이런 얘기죠. 그러시면서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해를 다른 말로 이렇게 개, 견, 저, 멧돼지, 서, 쥐, 우, 소, 호랑이, 토끼, 용, 뱀, 말로 이렇게 세상 앞으로 올 일을 설명을 해줍니다. 근데 문제는 천도교에서도 이 강서 19절 갖고 있는데 문제는 해석을 여기 있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뭔 말인지 알 수가 없죠. 근데 이걸 왜 해석을 못하게 되냐면 여기 이 12지지를 어느 해에 해당된지를 모르기 때문에 해석을 할 수가 없었죠. 그럼 저는 어떻게 해석하냐? 도주님께서 얘기를 해주셔서 세 구절을 얘기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게 중산토지 관성해여 2구절하고 폐택용지 한수 그리고 구마이당로 이 세 구절을 읊어주시는데 그때가 어느 해냐면 여기 지금 붉은색으로 칠해진 이 해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도주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는 이게 어느 해 간지 해당하는지를 몰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해석을 못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말은 안 되는 건 아닌데 아무튼 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1945년부터 1948년 무자년까지 일단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최시영 선생님 보십시오. 이 사진을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얼마나 고문을 했는지 발이 통통 부어 계시잖아요. 이분이 도심이 정말 지극하신 분인데 참 고종이 참 많은 사람들을 죽였죠. 이 해월 최시영 선생이 이제 최재우 선생이 돌아가시기 전에 1년 전에 이 최시영 선생한테 이렇게 도통을 전수를 하십니다. 그리고 다음에 최재우 선생이 이제 대구 장대에서 차명을 당하시죠. 그러고 나서 최시영 선생은 35년간 이렇게 관군에 쫓겨다니면서 항상 이렇게 보따리를 싸고 도망다닐 준비를 하셨기 때문에 최보따리라는 별명을 얻으셨습니다.
이분이 그렇게 도망을 광빈에 쫓기고 도망 다니시면서도 이렇게 목판본으로 용담유사 그리고 이렇게 한글로 한글 가사 이렇게 다 판본으로 찍으십니다. 이렇게 한문으로 되어 있는 건 식자청을 위해서 동경대전을 목판으로 찍었고 한글 가사로 이제 민중들을 위해서 용담유사를 이렇게 찍었어요. 근데 왜 목판으로 찍었냐? 그 도망 다니시면서 한 구절도 단 한 구절도 틀리지 않고 후세에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목판으로 찍으신 겁니다. 참 대단하시죠? 그 35년 동안 얼마나 고초가 많으셨겠습니다. 그리고 최시영 선생이 여기 보면 아이하고 여기 밥이 있는데 좀 독특하신 말씀을 하십니다. 조선시대 보면 어린아이들을 엄청 많이 때렸어요. 그래서 최시영 선생은 아이가 하늘님이다. 아니 세상 모든 사람에겐 다 하늘님이시다. 그래서 사인여천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 하느님으로 대접을 하라고 이렇게 하시고 물타아라고 애를 때리지 마라. 물 하지 마라. 타 때리다. 아 어린아이를 때리지 마라. 어린아이가 곧 하늘님이니 하늘님이 맞아 그 기가 손상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천도교에서 손병희 선생인 사위가 소파 방정환이 어린아이 때도 항상 말을 올려주고 그리고 그 어린이날도 제정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최재우 선생이 이제 자기 여자종 경신년에 득도하시고 나서 여자종 2명을 갖다가 한 명은 자기 며느리로 삼고 하나는 수양딸로 이렇게 몸소 평등 사상을 실천하시죠. 그 모습을 보시고 해월 선생도 엄청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저분은 보통 분이 아니시구나. 근데 이제 또 하나 또 재밌는 얘기가 해월이 부인에게 큰절을 하다 이런 게 있는데요. 이제 최시영 선생이 이제 동학을 수행하면서 이제 농사일 집안일에 이제 소홀해 줄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도 아무리 애를 써도 그 빈자리가 생기니까 부인 손씨가 이제 동학을 믿는 거를 못마땅하게 여겨요. 그래서 최시영께서는 최시영 선생님 부인에게 이제 동학을 하는 이유를 설명도 하고 투차 설명을 했지만 손씨 부인이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이제 해월이 근심에 빠지게 됐다. 마음이 이제 좋지 않은 불편한 상황에서 이제 최재우 선생을 찾아갔더니 최재우 선생이 해월을 보고 자네 얼굴빛이 안 좋아 보이는데 무슨 걱정이 있는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최시영 선생이 스승님 제 집사람이 제가 동학하는 것을 못마땅해 합니다. 아무리 스승님의 가르침을 말해도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집사람 마음을 바꿀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수우는 빙그레 웃으며 집에 가서 부인에게 큰절을 하게나 한 번 큰절을 해서 안 되면 2번, 3번 큰절을 해보게 이리 말씀하셨답니다. 그러면서 이제 최수훈께서도 자신이 도를 깨우치는 수도하는 20년 가까이 집안일을 소홀히 해서 부인에게 원망을 많이 받았지만은 이게 경신년에 득도하시고 난 뒤에 진실하게 부인께 이렇게 절을 해가지고 마음을 돌렸던 얘기를 들려준 거죠. 그래서 최시영 선생도 바로 달려가지고 우물가에서 일하고 있는 와이프한테 가가지고 큰절을 막 합니다. 그러니까 와이프가 놀래죠. 대체 무슨 짓이냐고. 계속 그래도 큰절을 이렇게 하니까 와이프가 이제 마음이 바뀌어요. 나중에는 적극적으로 이제 지지까지 해주죠. 저는 이 구절이 옛날에는 만법전에 있어서 상제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만법전에 있는데 그 군어는 이 얘기는 도원기서에 있는 얘기입니다. 최재우 선생하고 최시영 선생 간에 이제 부인에게 큰절을 해서 도를 일깨워줬다. 저도 한번 해봐야겠어요. 그리고 이 최시영 선생이 좀 특이한 부분은 이 밥에 대해서 식구 드리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진실되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제자들한테도 너희들은 매번 식구할 때마다 하늘님이 감응하는 그 정을 본 때가 있느냐 이렇게 하면서 물어보세요.
그래서 이분은 하늘에 주신 음식은 바로 곧 하늘님이 응하시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젖과 곡식은 이것이 다 천지의 녹이고 사람이 천지의 녹인 줄을 알면 반드시 식구를 드리고 그리고 식구를 드린 이치를 알 것이다. 그래서 반드시 식구는 보은의 돌이고 음식을 대하면 항상 천지에 고하고 그 은덕을 잊지 않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이분은 사람이 먹고 싶어하는 마음이 곧 하늘님이 감흥을 하시는 거라고 얘기를 하시고, 먹고 싶은 기운이 곧 하늘님이 감흥하신 거고, 사람이 만나게 먹는 것이 이것이 하늘님이 감흥하신 거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동학에서 식구는 옛날에 식구는 이제 천지부모, 특사, 조반, 감사무량 이렇게 옛날에는 했답니다. 천지부모님 아침밥을 내려주셔서 한량없이 감사드립니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 뒤에 이제 최시영 선생도 돌아가시고 나서 몇 번 또 바뀝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천도교 홈페이지 가보면 식구 예문이 이렇게 나옵니다. 하늘님과 스승님은 여기서 최재우 선생하고 최시영 선생입니다. 그리고 조상님 감흥하옵소서. 지금 하늘님의 은덕으로 안침밥을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이 음식을 맛있게 먹고 심신의 건강과 가정의 복록은 물론 하루속히 도성 입덕하여 보덕천하 광제창생 보국의 안민 지상천국 건설의 대원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늘님과 스승님 감흥하옵소서. 이렇게 온답니다. 너무 길죠. 좀 상당히 거창하긴 한데 저 이거 보고 그 주기도문도 괜찮더라고요. 보시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말이 근데 감사하단 말이 빠졌어요. 주기도문에는. 아무튼 좋은 말입니다. 예수님도 이걸 아신 거죠. 음식이라는 게 하나님이 천지가 쌀 한 톨도 이렇게 다 우리가 먹게끔 이렇게 하신 거고요. 아무튼 이 식구에 관련된 부분은 우리 정경에도 나오는 박공호가 하늘님 배어지소서 하고 식구를 항상 드렸더니 상제님께서 어느 날 그 식구를 나한테 돌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어떤 분들이 그러세요. 증산 선생님께서 언제 자신이 하느님이라고 그랬냐고, 그런 말 한 적 있냐고. 박공호의 그 혼자 아무도 모르게 어떤 식구를 아시고 그 식구를 나한테 돌리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해월신사 법설, 이제 해월신사 법설은 이 해월신사가 여러 가지 좋은 말씀들을 많이 남겨놓은 거를 모은 책입니다. 그렇게 모아놓은 건데, 우리 도주님께서 하신 말씀도 이렇게 쭉 모아놨듯이 그 중에 이제 강서라는 게 이게 하늘로부터 받은 게 있는데요. 그 중에 핵심 구절이 49년부터 54년까지 이 구절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보는 84절보다 훨씬 더 자세하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오손이가 짜여지고 어떻게 이제 황극신이 응하는지, 천자신이 응하는지 그 과정이 54년도까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 과정을 이제 쭉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시 84절 이게 서계 가장결 보시면 이제 이 시가 어떤 내용을 뭘 말하는 건지 다 이해하셨죠? 뭐 이게 뭐 제 절대적인 의견 아니고 뭐 사람에 따라서는 또 달리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해석한다는 의견이고요. 참고하시라고요. 그래서 우리 도는 동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음양으로. 최재우 선생하고 우리 도주님하고 관계. 최지가에서도 풀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 희한하게 이게 그 도주님께서 그 세 구절을 인용을 하세요. 이 강서 중에서. 그게 이제 태극진경에 이제 1951년 신묘년, 지난 시간에 정경 84절을 보면서 신묘년에 대해서 얘기했죠. 7, 8년간 고국성 얘기하면서 7, 8년 할 때 8년이 어디에 걸리냐? 바로 이 신묘년에 걸린대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도주님께서 너희는 중산토지관성,
이게 1951년 신묘년을 얘기하는 건데 그 말과 52년 배택용지 한수를 알아두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이게 태국 도인들도 이게 뭔 말인지를 몰라요. 어디서 나온 말인지도 모르니까요. 출처가 바로 이 해월신사법설 강서에 있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1954년 갑오년엔 또 금년도 쓰는 구마이당론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도인이 모이고 세상에 알려지는 큰 도스이니만큼 먹넘기기 어려울 것이니 도인들에게 언등을 각별히 조심하도록 단속하라 하시면서 이 세 구절을 강서에 있는 세 구절을 인용을 하세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뜻으로 하신 말씀인지. 이걸 알려면 이 강서를 풀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또 최재우 선생에서 우음이라는 시가 있어요. 우연히 읍조리는 시라고. 그 시 한 구절에 또 도주님께서 한번 1950년에 인용을 하세요. 뭐라고? 남진 원만북 하해 대도여천 탈겁해. 이 도수라고 얘기를 하세요. 최재호가 하셨던 말을 그대로 인용하셔가지고 1950년에 이 도수가 다가온다. 그래서 나는 이제부터 복중 80년 도수를 보리니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복중 80년 도수는 이 바로 우리 그 현무경의 신명부에 나오는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큰 어려움을 겪고 나서 탈겁해 이렇게 하시면서 모든 겁액들을 다 벗겨서 그리고 신명부에 있는 감천 도장을 얻으시죠. 그 과정입니다. 지금 그게 이제 경인년 1950년 6.25 사변 전에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게 남진 원만북 하에 대도 여천 탈겁해 이 구절도 천도교에서는 이게 해석이 분분해요. 왜 분분하냐면 이게 어느 때를 이야기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도주님께서 알려주잖아요. 1950년 경인년에 남진 원만북 하에 대도 여천 탈겁해라고 이렇게 1950년 도수를 이렇게 알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도주님께서 이렇게 해월신사법설 강서에 있는 세 구절과 그리고 최재우 선생이 우음이란 뜻하지 않게 읊은 시라는 우음이란 부분에 이게 이 구절을 또 인용을 하세요. 그러면서 그걸 그대로 도수에 쓴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음양으로 동학하고 우리 도하고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강서의 첫 구절인 1945년 을류년 계명이 야분해 이렇게 씁니다. 계명 닭이 울고 밤을 나눈다. 근데 이 해가 언제냐? 1945년 을류년을 말하는 겁니다. 이 지금 연도를 천도교에서는 몰라요. 근데 어떻게 알았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묘년에 중산토지 관성이라는 얘기를 해주시고 그리고 배택용지 한수 52년 그리고 50년에 남진 원만북 하에 그리고 54년에 구마이당로 이 도수를 도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걸 계산하면 이 닭이 웃는 해는 1945년 을류년을 얘기하는 거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 2814절에 7, 8년간 고국성의 시작이 이 1945년 을류년부터 시작해서 7, 8년간을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1945년 을류년 닭이 운 해는 바로 저번에도 옛날에 풀었듯이 청계, 푸른 닭이고 청이란 글자는 그 글자를 풀어보면 12월이라는 뜻이고 1년 12월은 바로 도를 상징한다는 그 의미라고요. 그리고 닭은 10번째 지지로 닭유자, 개는 닭유자하고 통합니다. 그리고 닭은 사구금 세상을 상징하는 동물이죠. 그래서 신유지국 불융할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신유, 이게는 숫자로 4, 경신금은 천간은 경신 두 개가 9에 해당돼서
이게 금 기운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닭도 바로 사구금, 후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닭이 새벽을 여는 짐승이고 후천의 세상의 도래를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도전님께서 여주도당에 청계탑이라고 지으실 때 풀을 청자, 12호를 도를 상징하고 닭은 바로 이 사구금, 후천 세상을 상징하는 새입니다. 그래서 계명 축시는 닭은 축시에 울고 축은 또 12호라고 같이 상통하기 때문에 이게 바로 도다. 계명 축시가 도란 뜻이에요. 닭이 곧 도하고 이렇게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를 저번에도 풀 때 누가 이제 오잡교변 이거 하면서 까마귀하고 까치가 만나는 음력 7월 7석 8월 14일 양력 8월 14일 해방이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채지가에서는 우리나라 해방을 어떻게 알려줬다고요? 초당의 본품에 보면 동해부상 도준해가 부상국은 일본을 말합니다. 해가 뜨는 뽕나무가 있는 부상국을 일본이라고 해요. 동쪽에서 해가 뜨지 않습니까? 도둔해가 일본을 신유방에 넘어간다 이렇게 표현하죠. 1944년 갑신년과 1945년 을유년 신유방으로 넘어간다. 일본이 넘어간다. 올라간다. 그래서 동해부상 도둔해가 신유방에 넘어간다. 77야밤 닭이 울세 너의 얼굴 다시 보자. 77야밤 7월 7석 양력으로 8월 14일이에요. 닭이 온다. 청계 일명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청계 이 을유년 1945년에 해방이 될 걸 얘기해주고 날짜까지 알려줬죠. 7월 7석이고 77야밤으로. 그래서 왜 8월 14일이냐 해방은 8월 15일인데 그건 이렇게 된 거죠. 미국에서 원자탄을 실험을 하고 8월 6일 날 히로시마에다가 리틀보이를 던졌죠. 그 사실 소련이 알고 그럼 우리도 바로 대일 선전포고 이틀 후에 바로 일본에 참전을 합니다. 그리고 8월 9일 날 또 나가사키에 펜맨이라는 원자폭탄을 두 방을 이렇게 던집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좀 놔두고 다음 장에서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우리나라 해방을 이야기하는 거 초당의 본품 보면 또 오선위기가 끝나는 때가 언제인지를 또 알려줍니다. 원천의 닭이 오니 또 닭이 옵니다. 유죠 유. 그래서 유가 들어가는 해에 태극성이 비치고 개가 짖으니 유술이죠. 이 해에 날이 새니 각자 귀가하는구나. 네 신선이 이제 각자 귀가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주인 신선 보니 거동보소 일장춘몽 깨어보니 상산사오 네 노인은 네 신선은 저갈대로 다 가고 바둑판과 바둑돌은 주인 차지되었구나. 그래서 유와 술이 들어가는 해에 우리나라가 통일도 되고 이제 천하사가 다 우리나라로 넘어옵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네, 또 잘 보면은 또 다 알려줬어요, 사실은. 자, 8월 14일 해방되기 전에 도준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죠. 이거 도준님께서 해방할 때 공사를 하셨어요. 도준님께서 이 거대한 공사를 다. 자, 먼저 그래서 도준님께서 을유년 7월 초엿새 7월 6일 날 음력, 양력으로는 8월 13일이래요. 이용직에게 오늘 무슨 큰일이 일어나고 도수가 바꿔지리라 이렇게 살짝 알려주세요. 근데 이용직에는 그 까닭을 의심하니라 무슨 말씀인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다시 도주님께서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다녀오도록 하라 이러시고 그를 떠나보내니 이용직이 나가보니까 일본이 패망하고 해방이 되었다는 소식이 들렸다. 이걸 보시면 도주님께서는 신명계에서 일본의 일시로 붙여놓은 항제님께서 붙여놓은 1월 대명지기와 천하통일지기를 신명계에서 이제 거둬진 날이 결정된 날이 8월 14일이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 상제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사람들끼리의 싸움은 천상에서 선령신들 사이에
싸움을 일으키나니 천상 싸움이 끝난 뒤에 인간 싸움이 결정되나니라. 그 신명기에서 먼저 일본 공사를 처결하신 거죠. 그게 8월 14일 날 7월 초 엿새 도주님께서 말씀하신 을류년 7월 초 엿새에 도수가 바꿔진다고 얘기를 하신 거죠. 그 7월 엿새 음력은 양력으로 8월 13일이에요. 그 8월 14일이 음력 7월 7석이고, 그러니까 8월 14일 날 일본 왕이 대신들 다 불러놓고 무조건 항복하겠다. 그거를 최종 결정해요. 그래서 8월 14일 날 녹음을 했어요. 근데 녹음을 했는데 8월 15일 날 이제 정오에 라디오로 틀어준 거죠. 방송은 됐는데 사람들이 이게 해방된 건지 어쩐 건지를 못 알아먹어요. 왜 그러냐면 그 방송을 들으면 물론 음질도 일본 애들 억지로 안 좋게 해가지고 그 방송을 했고, 그리고 포츠담 선언을 수용한다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 포츠담 선언이 뭔지를 모르잖아요. 그건 뭐냐면 무조건 항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설명해 주진 않고 일왕이 나와서 라디오로 방송하니까 8월 15일 날 사람들 그냥 뭔 얘기인지 모르고 넘어갔어요. 다음 날은 이제 알게 된 거고, 그리고 몽양 여운형은 이미 총독부로부터 얘기를 들어서 알고 계셨죠. 그래서 건국준비위원회를 만드시죠. 그래서 이게 8월 13일 날 을류년 7월 초 엿새 신명기에서 일본 공사가 처결되었고, 다음 날 8월 14일 인간계에서 일왕이 이렇게 항복을 무조건 항복하겠다 결정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비교로서 보면 우리 해방된 날이 7월 7석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말이 안 됩니다. 8월 14일 날 일본에 결정이 됐어요. 녹음도 그날 다 했던 거고, 다음 날 8월 15일 날 녹음 틀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7월 7석 그때 해방이 된 게 맞습니다. 그리고 1945년 해방되기 전에 2월달에 도주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죠. 회룡제 공부가 이제 종결이고 대도는 이제 회룡하는 도수다. 잠룡이 물에 잠겨서 숨어있던 용이 드디어 돌아온 거예요. 회룡. 그래서 이번 도수에는 서양에 가서 역사 중인 진묵대사와 이마두 등 모든 문명시들을 모두 소환하여 나의 공사에 진력하게 하리니 그 신명들이 돌아올 때는 천지 이변이 일어나리라. 이렇게 미리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핵폭탄이 2개나 떨어뜨렸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됐냐면 이렇게 된 겁니다. 일본이 진짜 1월 상제님께서 일시적으로 1월 대명직위하고 천하통일직위를 일본에 붙여주니까 얘네들이 뭐 만주 뭐 중국까지 다 먹었어요. 남경까지 다 함락하고 남경에서 난징 대학살을 일으키고 뭐 이렇게 하니까 미국에서 제재를 가했던 거죠. 석유를 금수 조치를 하니까 일본 애들이 이제 동남아로 간 겁니다. 목재랑 석유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동남아를 다 먹어버려요. 뭐 레단단드 여기 보면은 엄청나요. 태평양 일대까지 싹 다 먹었죠. 그리고 이제 이 정도까지 먹고 가만히 있었으면 되는데 진주만까지 공격을 한 거죠. 그래서 미국이 이제 태평양 전쟁까지 벌어진 거죠. 근데 만약에 지난 얘기지만 만약에 진주만에 그 정유 시설이나 항만 그런 시설을 완벽하게 다 폭파시키고 여기 있던 이제 주변에 훈련 나갔던 항공모함까지 깨박을 냈다면 미국이 수년 내로 태평양을 진출 못하게 되는 상황인데 역사가 어찌 됐는지 얘네들이 진주망을 대충 폭격하고 다시 돌아가 버려요. 그 바람에 미군이 이제 진영을 갖추고 만약에 진짜 이 진주만이 완전히 깨박이 나버렸으면 미국이 재기불능이었죠. 왜냐하면 중간에 태평양에 중간에 기착지점이 없는 거예요. 이 하와이가 있기 때문에 이리 가서 필리핀까지 가는 건데 중간에 이 진주만이 없다면 미군이 못 오는 거죠. 그래서 일본
그 메가더 장군도 여기서 필리핀에서 바타나에서부터 밀려서 여기 호주까지 도망가세요. 사실 엄청났어요, 일본 애들이. 그리고 이제 반대로 하와이 미드에이저 이오지마 그리고 오키나와 이렇게 전투를 해서 차례대로 승리를 하면서 미군이 이제 일본 본토를 상륙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 오키나와 전투 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희생돼요. 미군도 많이 죽었지만 일본 애들이 진짜 섬 주민들 다 동원해가지고 소년들까지 수류탄 가지고 공격하게 하고, 그리고 뭐 집단 자살을 하게 하는 등 온갖 만행은 다 합니다. 저기서 오키나와 전투에서. 이 오키나와 3일간의 전투를 섬 하나 이거 점령하는데 미군이 엄청난 피를 너무 많이 흘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본토를, 일본 본토를 이제 공격을 해야 되는데 얘네들 항복을 안 해. 어떡하겠어요. 이 오키나와 같은 조그만 섬 하나 점령하는데 이렇게 많이 희생이 들어서, 그래서 어쩔 수 없다. 원자폭탄을 던져야지. 그 던진 거죠. 한 방 맞아서도 얘네들이 항복을 안 해요. 두 방 맞고 나서도 일본 군부는 끝까지 항전하자. 이렇게 된 거고. 근데 오키나와 여기 와 있을 때 이미 소련은 남한까지, 북한, 평양까지 다 들어왔어요. 8월 8일 날 소련이 참전하잖아요. 그리고 8월 12일 날 소련군이 나아진 웅진까지 진입을 단 4일 만에. 어떻게 이렇게 됐어요? 관동군 다 어디 간 거예요? 사실은 여기 있는 관동군들 다 빼다가 미군하고 보냈기 때문에 소련이 급속도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 1000km 되는데 우리나라까지, 미국 입장에서는 소련이 다 먹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지금 여기 쿠릴열도 여기 사할린까지 다 먹으려고 그런 거예요, 지금 소련이. 근데 미국 눈치를 보고 있죠. 그래서 미국이 갑자기 안 되겠다, 저놈들이 38선으로 그래서 미리 나누는 거죠. 거기까지만 오라고, 더 오지 말고. 사실은 만약에 미국이 안 막았다면 한반도까지 다 왔겠죠. 그리고 여기 사할린, 여기도 지금 소련군들이 여기까지 내려오려고 그랬던 거예요, 처음에는. 근데 미국이 해군력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안 오고 멈춘 거죠. 38선에서도 멈춘 거고. 아무튼 당시 일본의 군사력이 얼마나 됐냐면, 이 항공모함이 이제 미국도 처음에는 일본이 14대인가 그랬어요. 그때 미국은 3대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제 해군력에 밀리기 때문에 미국이 그냥 거의 한 달에 한 척씩 항공모함을 만들었어요, 당시. 우리나라는 아직도 항공모함 한 대도 없잖아요. 중국 인제 3대 있어요, 항공모함. 근데 일본은 뭐 이제 크기가 따라 좀 다른데 18대 이렇게나 많이 있어서 항공모함이. 그리고 잠수함도 엄청 많았었고요. 해양제국이었던 영국 다음으로 1, 2, 3번으로 일본 군사력이 이렇게 어마어마했던 거예요. 이게 상제님께서 일시적으로 천하 통일지기와 일요일 대명지기를 붙여놓으니까 일본이 순식간에 동남아까지 다 먹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어마어마하죠. 자, 그러면 1945년 해방될 때까지 도주님께서 어떤 도수를 풀어나가시냐면, 그러니까 무국도 해산되기 전에 1935년부터 45년까지 이 10년간 무수히 고생을 하시는데, 그 10년이 바로 이 회룡제에서 회룡시키는 공부를 하세요. 그래서 1940년에는 회룡제 공부하실 때 철야 공부를 하시는데, 밤에 겨울에 이제 불도 떼지 않고 이렇게 법수를 받드시면서, 이게 한겨울에 하다 보니까 얼마나 추웠어요. 손이 이제 동상으로 이제 터지실 때 거기 밥풀로 이렇게 배접하시고, 피가 이렇게 손발에 이렇게 얼음이 박혀 있는데도 괴로워하시거나 동요하시지 않았대요. 그래서 이용직이 그냥 항상 어찌할 수 없었고 몰래 불을 피다가 들켜가지고 도주님께서 내가 내 몸을 걱정하는 것은 가상하나 내가 이렇게 해야만 천하사가 성취되리니 너는 나의 공부를 방해하지 말라 하시면서 이렇게 불을 못되게 하셨답니다.
그리고 이 회룡제는 1920년 무국도 당시에 나중에 훗날 일을 대비해서 그 회룡제를 도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26년 4월에. 그래서 이때 회룡제에서 이 도수들을 풀어나가십니다. 그리고 상설도수라고 하시면서 한겨울에 회룡제 뒤틀에 집을 펴놓고 공부를 하시면서 15일이라는 얘기도 있고 철야를 하시는데 밤에 눈과 설이 이렇게 막 의관을 다 덮으시는데도 끝나시기 전날까지 백설이 막 계속 와가지고 그 상제님 머리까지 다 그렇게 눈이 쌓였어도 꿈쩍도 않으셨답니다. 그래서 이 당시 도주님을 보면 그냥 저절로 그냥 신복이 될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참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행이죠. 세상 사람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답니다. 그리고 창생 해박도스, 얽매여 있던 모든 것으로부터 풀 수 있는 해방도스를 창원에 있는 천주산에 가셔가지고 이 산중에 음악을 지어 놓으시고 이 배골 공부를 하세요. 근데 우리 운장주 할 때 음악처 하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음악을 지어 놓고 도주님께서도 이렇게 하셨던 거예요. 그 혹한에 화기도 불기운을 전혀 금하시고 그 고초가 형언할 수가 없었답니다. 이게 법수를 받드는데 뭐 손도 터질 뿐만 아니라 수염에까지 막 고드름이 다 연결된 정도로 그렇게 고생을 하십니다. 왜요? 세상 사람을 살리시려고. 그리고 마지막 해방전 100일 공부 때는 이 10년간의 회룡제 공부 종결이다 이제. 그래서 평소 공부법하고 좀 달리 하시면서 양손에 법수를 드시고 부동자세로 이렇게 서서 밤낮 없이 송주를 하셨답니다. 이때는 여름이어가지고 불볕더 위에 옷이 다 땀으로 젖으셔도 하루에 두세 벌씩 이렇게 옷을 갈아시면서 뭐 이렇게 쓰시면서 쓰러지기까지 하셔가지고 이용주기 너무 황공해서 아무리 창생구제를 위해 하시는 일이라도 옥체를 보존하시옵소서 이러니까 도주님께서 이 고행을 내가 아니면 누가 하리요 하시면서 내가 이렇게 신고하여도 천하창생을 모두 살릴 수 없으니 한스러운 일이로다 하고 한탄하시며 공부를 계속 이렇게 하셨답니다. 그러니 이제 옥체가 수척하여 피골이 상접하셨다고 합니다. 그 고행이 이루 말할 수 없었던 10년간 이 고행으로 용을 불러드린 겁니다. 왜 용을 불러드려요? 선생님께서 예시 57절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일본이 백호 기운을 띠고 왔으니 수코 충비하면 그 잠자는 호랑이의 코털을 건들면 해를 받으리라. 그들을 사사로운 일로는 너무 비위를 거스르지 말라. 범이 새끼친 곳은 그 부근 마을까지 돌봐준다고 하니 이것이 바로 피란하는 길이로다. 청룡이동하면 백호는 곧 물러가니라. 미국에서 이 회룡제 공부를 이렇게 하신 거는 바로 동청룡을 불러오시는 과정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회룡이라는 것도 용도 용이 하늘에서 선회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빙글빙글 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본이 물러가는 거는 미국에서 청룡 기운이 오니까 일본이 패망하고 물러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 소련이 비집고 훅 들어온 거죠. 이게 이제 회자인데 요렇게 빙글빙글 북반구에서는 물을 내리면은 세면기나 뭐 화장실 물이 이렇게 코리올리 효과에서 이렇게 돌아갑니다. 반시계 방향으로. 그러듯이 용이 이렇게 뱅글뱅글 돌아가요. 지리도 이렇게 용처럼 가면은 명당이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회룡제에서 도주님께서 용을 동청룡 기운을 불러들이는 그 공사를 하세요. 자, 그래서 울유년 1945년 닭이 울고 계명이 야분해래. 이제 어둠과 밤을 쪼개서 나누고 이제 날이 샌 거죠. 그래서 일본이 물러가는 거고,
그래서 총룡이 동했기 때문에 일본이 물러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용을 불러들이기 때문에 도주님께서도 산이 다하고 물이 도는 산진수회처, 산이 이제 끝나고, 그러니까 그런 곳을 찾는 게 부산이었어요. 왜냐하면 백두산부터 태백산맥 정맥이 이렇게 끝나는 데가 이제 부산이죠. 그리고 물이 선회하는 곳, 물이 오는 곳에 그런 형국인 부산에다가 보수도장을 짓고 감천도장을 지으신 거죠. 거기서 진묵대사뿐만 아니라 천지신명들, 문명신들, 서양의 문명신들을 부산에서 다 맞이하세요. 그리고 모두 다 영대로 불러 모으셨던 거죠. 아무튼 이제 1945년 원조에 을류년요, 도주님께서 잠룡도수 9년간 내 그대들이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말도 마음 놓고 하지 못하였으며, 일제시대 때 이제 그랬던 거죠. 냄새조차 풍기지 못하는 고통을 참고 견디왔음을 치하한다. 이런 실로 잠룡 지각도수였다. 용이 잠수하고 있는 거죠. 잠수 타는 거죠. 그리고 지각으로 그 고난을 버텼다는 거죠. 지각도수가. 신명, 그 현무경에 있죠. 허령부, 지각부, 신명부. 이 과정을 지금 도주님께서 거쳐오신 거예요. 그래서 태아도 14기면 10달이면 출생하고, 잠수하는 것도 회하면 현하고 나타나고 날아가는 법이다 하면서 그 10년간의 그 회룡제 공부로 하신 부분을 얘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난 3년간 태극의 기동과 해박, 혈룡 대도수로 38 동박모군을 훼손시켜 천하 창생을 구제할 도운과 구군의 회룡도수를, 우리 도의 운과 나라의 운을 이 회룡도수로 성취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도수의 일환으로 회방이 된 거고, 이게 더 가면은 이제 6.25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오선위기 체제가 갖춰집니다. 아무튼 지금 시점은 이런 시점이라고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계속하여 공부의 마지막 100일 공부에 들어가노라. 이는 회룡제 공부의 종결이며 대도 회룡의 일대 정기니. 그래서 서양에 있는 진묵과 이마두 등 문명신들을 모두 도통신과 문명신을 다 소환한다고 이렇게 하신 거고, 천지 대신명들이 응할 때는 항상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상제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천지 이변이나 사고가, 엄청난 사고들이 터지지 않습니까? 이제 다음 구절 1946년 병술년 견폐이 인귀 이렇게 나옵니다. 개가 짖고 사람이 돌아온다 이 말인데, 이제 천지개부경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닭이 울면 날이 새고 개가 울면 이제 사람이 다닌다 이렇게 하죠. 계명하면 일서하고 견폐하면 인행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 말씀이 이 말씀하고 똑같은 건데, 닭이 울면서 이제 날이 밝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개가 울면은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다닌다 이런 말인데, 여기서는 사람이 돌아온다 이렇게 써놨어요. 46년에. 그래서 누가 돌아올까? 그래서 뭐 독립운동가? 김구 이승만 대통령? 이분들은 46년에 오시는 게 아니고 해방되자마자 10월경에 다 들어오세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1946년 1월 정월 보름에 도전님 30세인데요. 도전님께서 일본에서 돌아오시죠. 징용 갔다 돌아오십니다. 저번에 말씀드린 도전님도 50년 공부 종필 도수를 받으세요. 그래서 46년 1월 15일 대보름 때 치성을 모시죠. 그리고 1995년 12월 4일 80세로 화천하십니다. 이렇게 합쳐서 50년이죠. 도전님도 50년 공부 종치를 하셨어요. 공부 종필하셨습니다. 그래서 상제님, 도주님, 도전님 이렇게 세 분이서 도를 이뤄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격암유력의 송가전에 보면 이런 얘기 나옵니다. 진사성인 정도령이 금강산
정운기, 금강산 전기를 받아 이 말이죠. 진사성군을 누굴 말하냐면 도주님께서 정사년생이잖아요. 1917년 10월 30일. 10월 30일도 원래 도를 상징합니다. 11월에다가 30일 한 달 보태면 10이지 않습니까? 도를 상징해요. 11월 30일도. 도전님도 한강 일자가 그러고 12월 4일 도전님 탄강일에 화천하세요. 특이하죠. 이분들이 아무튼 그 진사성군 하면 도전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북해도에 잉태하여 그러니까 진사성군 정도령이 금강산 전기를 받아가지고 북해도에 잉태해서 북해도는 어디 홋카이도인데요. 잉태하여 동해도에 침잠터니 그러니까 북해도 홋카이도에 잉태해서 동해도는 일본을 말합니다. 거기에서 잠침은 잠시 가라앉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일출동방 계명성 해가 뜨고 동방에 있는 닭이 울 때 아까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닭이 울 때 남해도로 건너와가지고 천수 대명 지휘고 하늘로부터 천명을 받들어서 대명을 받들어 가지고 전체 신명들을 다 지휘한다는 얘기예요. 만국 대장이시란 얘기예요. 이게 닭 우는 소리에 동방에 해가 뜨니 남쪽으로 건너와서 하늘로부터 대명을 받아 천하를 지휘하신다. 이 뭔 얘기냐면 우키시마오란 부도환이라는 일본 배 정확하게 도전님께서 어디에 이제 직용 가신 건지 모르지만 이 북해도 밑에 있는 오미나토 미사와 비행장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북해도에서 이제 우키시마호를 타고 이 사람들 직용 갔던 사람들을 일본이 다 부산으로 돌려보내준다고 갑자기 이 우키시마호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과적을 태웁니다. 엄청나게 태웠대요. 정확한 숫자도 안 나오는데 그리고 이 배가 한 번도 부산을 가본 적도 없는데 아무튼 가면서 마에주르 만에 가서 여기서 폭파시켜버립니다. 고의 폭파시켰다고 합니다. 영화도 나오긴 했는데 증거 부족으로 일본 대부분에서는 졌어요. 아무튼 이게 보면 동해도에 잠침하는 거 이 물에 빠지셨단 얘기죠. 이게 홋카이도에서 이쪽에서 나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동해도 일본섬에서 동해도는 일본이고 잠시 물에 가라앉았죠. 이 우키시마호에 도전님께서 타고 계셨는데 그때 침몰하실 때 뭐가 떠가지고 받쳐주셨대요. 바다거북이라고 얘기를 하던데 그 바다거북이 붙잡고 계시다가 지나가는 어선에 구조되셨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부산까지 오셔가지고 여기 충북 괴산 방곡면 고향에 돌아오시죠. 그리고 다음에 46년 1월 15일 날 도문에 들어오십니다. 이게 격압유록 송과전 보면 해도진이는 저기 서해안으로 들어오는 해도진은 도주님을 얘기하시는 거고 격압유록 보면 진이 두 군데 한 명은 또 여기 북해도에서 오는 성인 그러다 보니까 격압유록이 어려운 거예요. 해석하기가 참. 아무튼 그래서 46년에 도주님께서 이렇게 일본에서 돌아오신다. 아주 그럴싸하죠. 아무튼 제 견해는 이렇습니다. 1947년 정해년은 해가 되지지 않습니까? 산전은 산 멧돼지 다툰다. 갈해. 멧돼지가 칡농쿨을 엄청 좋아한대요. 칡향을. 그래서 엄청 땅을 파가지고 칡뿌리 다 캐먹지 않습니까? 탐욕스럽게. 그 상황입니다. 멧돼지들이 이제 다툰다는 얘기예요. 칡을 다툰다.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사실은 스탈린이 1945년 해방되자마자 김일성이 보고 야 북한을 단위로 하는 정권을 단독 정부 수립하라고 이미 지시가 내려왔었어요.
그게 이제 지금 기록들이 나온 거예요. 아무튼 그리고 이때 북한은 뭐 이제 공산화 됐으니까 남한에서는 엄청나게 좌우익 충돌이 엄청 심했습니다. 그리고 미 군정 주도하에 좌우 합작도 하는데 다 불발되고 계속 땡깡을 놓는 거죠. 북한에서. 그리고 미소 공동위원회도 계속 불발되고 무기한 휴회되고 그 상황에서 1947년 이제 유럽에서 이제 소련이 동유럽과 발칸반도를 다 공산화 시키지 않습니까? 스탈린이. 그러니까 트루만이 이제 기분이 좀 상했죠. 원래는 소련하고 미국은 연합군으로 독일군과 일본군을 이제 같이 동맹군이었죠. 그래서 사이가 좋았어요. 저 당시만 해도. 근데 살짝 이제 사이가 저기 벌어지기 시작한 게 이제 동유럽을 다 공산화 시키고 이제 그리스하고 터키까지 이제 공산화 시키려고 하니까 이제 트루만이 독트린을 발표하죠. 소련과 이제 협력 관계를 이제 포기하고 이제 소련을 봉쇄 정책으로 이제 하려고 하는 거고 공산주의 대항하는 나라에 대해서 군사적 경제적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리스하고 터키가 공산화 되지가 않은 거죠. 저게 이제 트루만 독트린으로 방어를 했죠. 트루만이 저렇게 하니까 이제 스탈린은 어떻게 해요? 즈다노프 독트린이라는 걸 맞서죠. 안드레이 즈다노프가 미국이 유럽 위주로 이렇게 공산주의 봉쇄 정책을 이렇게 세우니까 그러면 우리는 유라시아하고 아시아로 눈을 돌려서 아시아 일대를 갖다가 이 무장투쟁하고 해방시키겠다. 민족 해방 운동을 투쟁을 전개하겠다. 이런 식으로 즈다노프 독트린을 그렇게 선언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1948년 인도는 제3지대라고 자본주의도 공산주의도 한 중립지대 제3지대로 이렇게 하니까 이 캘커타 비밀회의를 이제 동남아 청년대회라고 세계 공산주의자들이 여기서 모여가지고 회의를 해요. 그러면서 북한도 이제 참석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각 동남아 각국에 있는 나라들한테 무장투쟁을 해라. 그렇게 되다 보니까 대구 폭동도 일어나고 제주 사건, 제주 4.3 사건 그리고 여수의 14년대 반란 사건이 이 캘커타 회의하고 밀접하다고 주장을 됩니다. 46년 10월에 대구 폭동이 벌어지죠. 그리고 48년에 이제 4.3 사건 그리고 10월에 여순 사건 이게 사실은 이 소련에서 이렇게 좌익단체들의 무장 반란을 주도를 한 거예요. 아무튼 그 47년에 이제 엄청 이제 좌우 대립, 좌우 충돌이 워낙 심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대한민국은 그 남한 단독 선거를 하는 걸로 그렇게 유엔에서 유엔 총회에다 상정을 해요. 북한이 뭐 협조를 안 하니까. 북한도 처음에 그래 협조해서 총선거 감시단이 입국했는데 소련하고 북한이 거절하죠. 왜냐하면 인구가 적다 보니까 선거를 하면 자기들이 불리하죠. 그러니까 총선거 거부를 하고 남한만에 단독으로 48년에 선거하고 그렇게 이제 우리나라가 수립이 되죠. 남한 정부가. 이렇게 47년에는 말 그대로 산저지 갈쟁해. 산 멧돼지가 칡넝쿨을 서로 다투는 것처럼 좌우 대립이 엄청나게 심하게 된 거죠. 이제 47년, 이제 48년은 무자년은 창서이득소라고 이제 창고에 있는 지가 얻다. 자기가 있을 곳을 얻다. 먹을 걸 얻다. 창고의 지가 원하던 걸 다 얻는 거야. 48년 무자년에. 무자년에 뭔 일이 있었어요? 제주 사건도 있었고 4.3 사건도 있었고 뭐 많습니다. 일단은 우리나라가 5월 10날 남한만의 유엔 감시하에 총선거를 실시하죠. 북한이 남한만의 총선거 실시하니까 계속 방해를 해요. 해방. 그래서 북측에 있는 전기를 일방적으로 단전을 해요. 그러니까 미군이 엄청 항의를 했죠. 왜냐하면 남한에는
전기 생산하는 데가 영월 화력발전소하고 운한강 댐으로 옛날에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유역 변경식. 이게 다 일본 애들이 만든 건데, 그걸로 전국의 전기를 다 썼어요. 운한강 댐으로. 그러니까 이제 북한에서는 계속 방해 공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8월 15일 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미군정은 폐지되고 다음에 미군이 철수됩니다. 이때만은 미국이 우리나라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우리 전략적 가치나 뭐 이런 거 전혀. 아이고 귀찮은 게 빨리 철수만 하려고. 그랬더니 이승만이 바지끄레기를 잡죠. 그냥 가지 말라고. 너 그냥 가면은 북한이 내려온다고. 우리 무기도 하나도 없고 도와주라고 해도 뿌리치고 매정하게 갑니다. 8월 15일 날 뭐 대한민국 정부 수립했자면 뭐 9월 9일 날 북한도 이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수립하죠. 저놈들의 이름이 조선이 아직도 조선이요. 아무튼 이제 48년에 8월 15일 날 수립되고 나서도 계속 저기 북한에서 남노당 통해가지고 계속 들쑤셔요, 우리나라를. 그래서 이 우리나라 건국 준비 과정하고 미국 철수를 앞두고 계속 북한에서 저렇게 계속 분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미국 동북아실장인 존 메릴이 축복으로 끝난 비극이라고. 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순 사건 반란, 14년대 반란이 무슨, 지금은 이제 여순 사건을 여순 반란이라는 용어를 다 뺐습니다. 다 반란이라는 용어를 빼고 그냥 여순 사건. 14년대 반란은 맞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쓰는데, 법으로 제정해가지고 반란이라는 용어를 다 빼버렸어요. 근데 물론 현대사는 논란이 워낙 많다 보니까, 아무튼 이 여순 사건을 계기로 숙군 작업이 벌어집니다. 왜냐하면 군대 내에 남노당 애들이 워낙 많이 들어가가지고 그 공산주의자들을 추려내요. 그 작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놈들을 처벌할 법도 없어가지고 국가보안법이라는 걸 그때 이제 엄청 강력한 국가보안법을 만들죠. 이때 여순 사건 진압했던 날은 박정희인데, 박정희도 남노당으로 밝혀져서 이제 무기징역 사형까지 갈 수 있었는데, 박정희는 다 자백을 하고 그 남노당 점조직을 다 풀죠. 그래서 숙청을 다 하게 됐고, 그 공로를 인정해서 일단 민간인으로 군대에서 이제 내쫓죠. 근데 이분이 다시 복귀하는 거는 6.25라는 전쟁이 있어가지고 기사회생 하시게 됩니다. 아무튼 그 과정을 통해서 박정희 대통령도 완전히 공산 세력하고 손을 끊죠. 이렇게 이제 남한도 단독정부, 북한도 단독정부 수립하고, 우리 이제 도에서도 부산에 치마바위 밑에 보수도장을 마련하십니다. 그리고 보수도장에 영대를 모셨고, 그리고 6.25 때까지도 이제 6.25 이전까지도 무국도라하고 6.25 이후부터 태극도를 도명을 바꾸신 거죠. 이 부산에 가신 거 보면 이런 거예요. 상제님께서 매양 뱃소리를 내시는데 그 연유를 물어보니까 상제님께서 우리나라를 상등국으로 만들기 위해 서양 신명을 불러와야 할지니 이제 배에 실려오는 화물표에 따라 넘어오게 되므로 그러하노라. 이 부산의 보수정장 산정에서 도주님이 공사를 엄청 보시지 않습니까? 이 서양 신명들이 이제 6.25 때부터 뭐 배 타고 이제 다 몰려오십니다. 배에 실려온 화물표에 따라서 서양 신명이 다 우리나라로 넘어온다고 하셨으니까요. 그리고 대한민국은 유엔에서 인정한 한반도 내 유일한 합법정부예요. 우리나라는 유엔이 설립해줬고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6.25 때도 유엔이 우리나라를 지켜주고 살려줬죠. 그래서 1948년 무자녀는 창서 이득소, 창고에 있는 쥐가 다 각각 다 얻을 걸 다 얻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당시 상황을 표현하자면 도주님께서 지난날을 이제 돌이켜서 얘기를 하세요. 포태양생 욕대 관왕 쇠병사장, 쇠병사장은
이게 이제 인생 12진법이라고 하죠. 12가지로 세상살이 돌아다니는 모습이 포태돼서 양 키워서 목욕시키고 옷 입혀서 왕관 씌우고 그리고 세병사장 병들고 늙고 이렇게 죽어서 장사 지낸 이게 인생이지 않습니까? 근데 상제님께서 쇠병사장은 없애버리셨어요. 후천에는 쇠병사장은 없어요. 아무튼 포태 양생 욕대 관왕 그것만 있는 겁니다. 그 우리 도를 설명하실 때 도전님께서 이렇게 하시죠. 개화기와 낙하기가 있는데 1925년 무국도가 10년간 1935년까지 10년간 구천 상제님 것을 그 구천의 제2에 오르주시게끔 하셨던 거예요. 태극 무국도 역할이 그거였어요. 그리고 그게 태인에 있었죠. 태인은 큰 씨앗이란 뜻이죠. 그래서 그 꽃이 피었다가 졌다는 것은 결실을 위한 것이고 태인으로 가게 되신 것도 상제님께서 태인에 가서 나를 찾으라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태인으로 가신 거죠. 상제님 계시에 따라서 가신 거죠. 그리고 포태기는 1936년 무국도 이후에 1945년 이 가장 험난한 이때가 이제 우리나라 가장 힘들었던 속박되었던 그 시기 10년 동안 도주님께서는 잠룡 지각도수로 10년을 정성의 정성을 끊임없는 정성을 들였죠. 대도 회룡이라고 해서 용이 돌아오기를. 그 다음 도수가 이제 장생기 45년부터 1948년까지 왜 3년이냐 45년부터 48년 3년이냐 이 부분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우리가 3년상을 치르는 이유가 뭐냐면 어린애를 부모님이 강포에 싸가지고 3년 동안 이렇게 지성스럽게 먹여서 키워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 보답은 보훈의 거상의 기간이라고 해서 3년상을 치르는 거죠. 그래서 45년부터 3년 되는 48년 이 보훈의 3년 동안 후에 이제 보수도장을 마련하신 거예요. 그래서 1948년 무자년 창서이득소라는 말하고도 맞죠. 그래서 이 잠룡 기간에서 이제 드디어 회룡을 하게 된 겁니다. 용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관록지향기는 언제냐? 혈룡, 비룡, 용이 나타나고 이제 병이 이제 본격적으로 날아다니는 거죠. 이때가 이제 감천도장식입니다. 모든 공부가 50년 공부가 종결되는 이 무렵입니다. 57년, 58년 화천하시지 않습니까? 도주님께서. 그래서 비룡하신 거죠. 이 용어가 어디서 나오냐면 우리 건괴에 보면은 주역에 이제 건괴에 보면 육효를 설명할 때 제일 초효를 갖다가 잠룡이라고 했습니다. 잠룡. 그 다음에 이제 용이 나타나요. 이제 이구가 혈룡제전 이견대인이라고. 나타난 용이 밭에 있으니 대인을 보는 게 이롭다 이렇게 하는 거죠. 혈룡이 그다음 비룡 날아갑니다. 나른 용이 하늘에 있으니 대인을 보는 것이 이롭다. 근데 이제 제일 구효 이거 항룡유해라고 많이 쓰죠. 끝까지 올라가 버린 용은 항상 후회한다. 그래서 도주님께서는 잠룡, 현룡, 비룡까지 여기까지 쓰신 겁니다. 이 기운대로. 그리고 이제 혈룡, 비룡 할 때 보수정 감천도장에서 신명부에 복중 80년도수 신명부로 이 감통 도장을 얻으시고 거기서 대강전을 지으시고 도통의 공부법방, 진법의 공부법방대로 하시고 진법주가 완성이 돼요. 그때 다. 이거를 다 푸신 거예요. 상제님께서 수수께끼를 천지공사도수를 다 푸셨던 거죠. 그래서 자 오늘은 해월신사 동학 이대교주 해월신사께서 설법하셨던 내용 중에 하느님으로부터 받았다는 강서 내릴 강자 글서 상제님께 하느님이 주셨다는 그 5구절을 아니 4구절을 1945년부터 1948년까지 4구절을 했습니다. 이제 다음부터 이제 기축년 1949년부터 또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 감사합니다.